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즌 2 시간입니다. 네, 저는 교육진담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자, 소개하시죠. 네, 곰 선생입니다. 곰표 곰 선생. 네. 네. 다음에 소개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네. 이게 네. 이게 내가 맨날 혼나 사람들한테. 도대체 넌 뭔데 자꾸 소개를 안 하냐. 그리고 너네 같이 하는 사람들은 왜 소개를 안 하냐. 네가 안 하니까 못 하는 거다. 그러면서 모든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방송의 기본 예의도 모르느냐. 그래서 그 친구들 하며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누군지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또 내가 예의 없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다음 주에 밝히면 돼요. 네. 자, 수요독서 시즌2 나날이 점점 이제 자신만의 매니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감염도시네요. 네. 여기 한번 절판됐다가 다시 나온 책이죠. 네, 최근 트렌드에 딱 맞아가지고 요즘엔 좀 많이 팔리는 느낌? 네, 예. 그렇습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항상 오, 그래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이분 퀵 서비스로 배달해 주십시오. 이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 감염도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나름 중독성 있어요, 이 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이분 퀵 서비스. 이거 아주 굉장히 중독성 있습니다. 예. 콜레라는 인류보다 더 오래 생존해온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인도와 아시아에서 큰 강을 끼고 발달한 몇몇 도시에서만 가끔 발생했을 뿐 전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500년대 이후 유럽의 대외 정복 사업에 따라 인력과 자원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졌고 콜레라 또한 이 흐름을 타고 유럽과 미국 땅을 밟습니다. 마지막 안전지대였던 영국마저 1800년대 초에 첫 감염자가 발생했고 아주 짧은 시간에 진행된 도시화로 인해 높아진 인구 밀도와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진 위생 환경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원인도 해결책도 오리무중인 채로 시간은 흘러갑니다. 1854년 8월 런던 뒷골목 브로드가의 한 아이가 콜레라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인 뒤 하루 만에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감염자를 발생시키며 삽시간에 런던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마취과 전문 분야인 의사 존 스노우는 보건당국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콜레라 환자들을 조사하고 감염자들의 분포를 나타내는 지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구 목사였던 헨리 화이트헤드는 사망자들을 위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돌아다니던 도중에 존 스노우를 만나게 되고요. 스노우는 콜레라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방역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제시하게 될까요? 의사 스노우와 목사 화이트헤드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854년 발생한 콜레라 감염 사태를 배경으로 1800년대 런던 풍경, 도시화의 진행 과정과 양면성, 의학과 역학의 발달 등 다양한 주제를 압축해 꿰어놓은 책 감염도시입니다. 이거만 딱 보면 벌써 느낌이 쫙 오죠? 1800년대 그 음울한 영국의 어떤 느낌. 이런 게 좀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역시 이걸 보면은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역시 수학을 잘했겠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의사가 의사 지도를 만드는 거 실증적인 어떤 사유 과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겠구나. 네. 그러면서 뭔가 이게 대충 보이는 거죠. 콜레라는 사실상 뭐 그 물을 끓여 먹으면 되는 네. 질병이었어요. 물을 끓여 먹으면 되고 네. 항생제가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는 이제 큰 병은 아니게 된 그렇죠.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한 병이 되었죠. 물을 끓여 먹으면 상당히 나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질병이었었죠. 뭐 네. 장티푸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은 별거 아닌 거였지만 그 시대 그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한 네. 고통을 주었던 거죠.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사성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좀 그래도 희망적이잖아요. 어쨌든 네. 인류가 콜레라 극복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책이야. 이 출판사는 기분이 지금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 나쁠까? 아마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는 걸 보고 다시 판권을 산 것 같아요. 다시? 원래 다른 출판사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판권 다시 사가지고 출판을 제목도 했구나. 바뀌고.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책도 뜨는데 타이밍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사람도 그렇듯이
긴 무명 시절 있듯이. 어. 본래 이 책이 자체로 좋았던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그 책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쵸. 네. 그럼 나는 언제 떠나? 우리는 언제 떠? 못 떠? 그런 생각하지 마요. 예. 끝까지 공익적 관점에서 한번 가봐요. 예. 자, 그러면 2분 보통 키워드로 들어갑니다. 맞죠? 이종 보통 네, 키워드. 이종 보통 키워드. 예. 제가 고른 보통 키워드는 빅토리아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또는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책을 저는 재밌게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어떤 과정을 나열하거나 사건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스릴러적인 요소가 가미돼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았지만 특히 제가 좋아했던 건 제가 원래 이 빅토리아 시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건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발터 베냐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책에서 베냐민이 한 말이 있는데 세계의 수도는 런던, 19세기의 수도는 파리라는 말을 했어요. 물론 이 당시는 19세기가 배경이긴 하지만 세계의 수도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이고 런던에서 거의 세계 발전 그다음에 그 이면을 그렇죠.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런던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시대. 이 당시 영국의 진행 상황을 보면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적으로 팽창하고 있던 시대. 그래서 대영 제국이 형성됐고요. 당연히 영국의 자부심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낭만주의적으로 전환된 시대. 그리고 심지어 종교, 사회적 가치, 예술에 있어서는 신비주의까지 나아간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거리가 많고 영화 또는 소재를 봐도 빅토리아 여왕만 다룬 걸 보면 또 되게 뭐 밝은 분위기 예, 또는 뭔가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또 어두운 뭔가 그 산업혁명 이면 그런 것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이 시기는 1837년에서 1901년까지 이르는데요. 인구도 급증했습니다. 1851년에는 1680만 명이었던 인구가 이런 콜레라 사태를 거치었음에도 불구하고 1901년에는 3050만 명, 2배 이상. 네, 엄청난 증가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스릴러 장르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보자면 그 뮤지컬계에서 빅토리아 시대 런던 잔혹극 3종 있는데요. 네, 지킬 앤 하이드, 잭 더 리퍼, 스위니 토드. 저는 이 세 작품 다 좋아하고. 조승우죠. 네. 지킬 앤 하이드 조승우. 세 작품 다 한국에서 일단 딱 시작했다 하면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거의 표가 다 팔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조승우뿐만 아니라 유명한 배우가 다 참여하고 그런 작품들. 저는 근데 이상하게 편견이 있어 그런지 그 노래를 잘 부른다는 느낌은 안 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뮤지컬은 조승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는 그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 흡입력이 있는. 그러니까 그게 노래를 이렇게 막 확 땡기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어. 아직까지도 그 섭외 1순위라고. 아 그래요? 네. 또 내가 또 이렇게 꼼속된 말로 하면 가장 값이 근데 몰라. 하여튼 그가 하는 뮤지컬은 왠지 보고 나면은 내가 뮤지컬을 봤다는 느낌이 딱 나요. 그 유일하게 그러니까 수많은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 뭔가 나에게 정서적 공감, 감흥 이런 걸 제일 많이 주는 근데 제일 좋아하는 배우예요. 딴 얘기했어.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지킬 앤 하이드는 재밌다. 이런 거였어요. 전 다른 작품도 다 좋아하고 근데 이 작품 세 개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배경이 런던, 그다음에 시대가 빅토리아 시대, 그다음에 사건은 살인 사건인데 당연히 런던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세 개 다 그렇다는 거. 이 당시 런던 상황을 보면 인구의 75에서 85%가 노동자, 당연히 저소득층이었고요. 사회적 인프라는 이걸 못 따라갔어요. 너무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안, 위생, 교육, 인프라가 마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대규모 전염병, 당연히 콜레라 포함해서 그 외에도 당연히 많았겠죠. 연쇄살인, 인신매매 등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라는 책을 이때 썼는데 책이라기보다는 약간 소논문? 런던의 하층민 중 밤을 어디에서 보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5,000명. 엄청나죠? 그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내는 집세를 감당할 수 없어 하룻밤만 침대를 빌려주는 집단 숙박업소를 찾는 사람들도 다수였다고 하고 위에 그 뮤지컬에서 다루는 소재, 매춘도 가난한 여성들의 직업 순위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도시가 굉장히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뭐 영국 노동자 기업의 상태. 어린 시절 제가 또 여러 번 봤다. 제 앵겔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다시 뒤져봤는데
절판됐더라고요. 이거 실린 안 나와요. 게. 네, 이런 걸 이제 네. 팜플렛으로 이제 보고. 네, 근데 네. 실려 있는 책이 있긴 했는데 너무 옛날 책이라서. 네, 요 정도는 이제 그때 당시 내가 이제 영어가 돼서 영어로 봤죠. 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그때는 네. 몇십 년 전이야, 괜찮아. 지금은 안 돼요. 대학 다닐 때인데 10년. 아니 요 아. 책이 당시에 보는 순간 잡혀가니까. 그쵸. 예, 빨간 책. 옛날에는 뭐 이런 건 잡혀가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도시화라는 개념을 지금으로 따지면 도시화의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도시라고 하는 게 이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잖아요. 공간에 대한 문제잖아요.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교통. 이 모든 것들이 집약적인 형태의 인간 공간에 대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300만이 들어온다면은 결국 200만은 이 공간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도시 하층민들의 삶은 아주 저급한 인간의 삶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나라 수도 서울도 급격한 도시화의 인프라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은 좋아진 도시가 됐지만 그 전에는 계속 우리나라의 어떠한 서울도 도시 빈민들이 그 가난의 어떠한 고통, 그 다음에 도시 인프라 속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제가 어릴 때 봤던 이건 어디나 드라마? 마찬가지예요. 네, 드라마 네. 해도 달동네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유명해요. 지금은 지금. 좀 덜한데. 지금은 이제 신림 7동 예전에 이제 난곡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곳. 예. 그런 곳에 사진전도 되게 많이 했었고 상계동 뭐 이런 어떤 개발. 근데 지금은 거의 얼마나 발달되고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바뀌고 자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좋아지면서 공간에 대한 어떠한 인프라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 자체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오히려 지금은 서울과 비서울의 공간적인 형태의 차등과 차별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된 거니까 이 과정에서는 또 급격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누릴 수 있고 누군가는 누릴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또 살짝 볼 수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시대적 배경으로. 네. 요 배경은 1800년대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한 것은 당시 세계문화학적인 요소에서 되게 많아요. 네. 수많은 형태의 소설가들이 1800년대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많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키워드는 뭡니까? 이종 키워드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꼽은 키워드는 패러다임입니다. 너무 유명한 단어죠.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 나오는 단어고 그 시즌 1에서 그 전 선생님도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다루셨더라고요. 우리 세훈 쌤. 네. 지금 쉬고 있고 네. 세상 연락하지 말라고. 자기 책 봐야 된다고 지금. 네. 그랬는데 지금 186권짜리 세계문학 전집을 지금 읽고 계실 텐데. 예. 제 롤모델이시네요. 네, 제가 선물로 보내가지고 다른 거 필요 없어. 딱 카톡 하나 왔어. 이렇게 186권짜리 내가 보내준 책 이거 딱 사진 딱 보내왔어. 그거 다 한 달이면 있지 않을까? 한 달은 186인데 한 달은 하루에 좀. 한 권은 잡아야죠. 아 그래요? 네.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사준 거 아니야? 네, 좀 너무 네. 지치셔가지고. 예. 열린 책들로 써주셨으면 그래도 좀 가망성 있었을 텐데. 문학 동네. 그러면 오래 걸리죠. 우리 또 폼 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출판사에 얘기해가지고 전지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그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블랙으로 통일하셨나 보네요. 네, 그렇죠. 하나로 쫙 해가지고. 네. 이게 이게 그래. 뭐 그럴 만한 일은 아닌데 곰 선생님은 뭐든지 좋은 거야 그냥 세상이. 네, 감탄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이제 너무 유명해졌고 또 과학혁명의 구조에 나오는 단어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상식이 일종의 상식으로 자리 잡아서 만약에 이 책을 학생들이 읽고 뭔가 그 성과를 내기 위한 작업을 한다면은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시기에 어떤 과학의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걸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다른 학생들이랑 차별화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책에서 보여지는 것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 책에서 주요 대립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콜레라가 공기 때문에 발생하느냐, 나쁜 공기 원인설이 있고 콜레라가 물 때문에 발생하느냐, 이제 물 원인설 이렇게 두 가지가 대립하는 어떤 구도를 보여줍니다. 네, 보건 당국은 그러니까 런던 보건 당국은
나쁜 공기 원인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서 음. 예, 공기 질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라는 작업들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고 반면에 여기 이 책의 주인공인 존 스노우라고 하는 박사는 공기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물인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존 스노우가 생각할 때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 물을 못 마시게 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정책을 끊임없이 건의를 하거든요. 근데 보건당국은 아니 네가 베이스로 삼고 있는 그 물 원인설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증거가 빈약하고 그 맞는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존 스노우가 제기하는 정책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감염되고 병세는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런 점들은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한 것도 1월에 얘기하는 것과 4월에 얘기하는 것이 많이 다르고 그렇죠. 또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 교체 과정을 보는 것으로서 이 책이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립 과정이 특히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름이 이 책 안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이 책 안에 등장을 하는데 네, 이 책에서는 빌런입니다. 악당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쁜 공기 원인설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었거든요. 근데 나이팅게일이 바보라서 그걸 믿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계기가 그 크림 전쟁에서 그렇죠. 그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을 간호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유명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크림 전쟁에서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활동이 뭐냐면 환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군 병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군 임시 병원 막사 천막을 다 올려가지고 환기를 잘 시키면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크림 전쟁에서는 그게 굉장히 주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고하게 굳어진 거죠. 아, 병은 무조건 나쁜 공기 때문에 걸리는 거다. 그런데 런던 콜레라가 퍼졌을 때 나이팅게일이 아, 이거 나쁜 공기 때문에 걸리는 거니까 여러분 환기를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제 먹히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공기 원인설을 많이들 믿었고 또 반면에 제가 그 퀵 서비스 할 때 말씀드렸던 이 헨리 화이트헤드라는 목사 교구 목사라서 장례식 하러 돌아다닌 사람이었는데 그 일때만 자꾸 걸려, 그죠? 예. 이 사람도 이 책에 묘사된 바에 따르면 처음에는 나쁜 공기 원인설을 믿었어요. 그런데 존 스노우를 만나가지고 존 스노우가 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다 듣고 자기가 그 장례식을 치르러 돌아다니면서 봤던 광경들을 결합을 해보니까 아, 콜레라의 경우에는 공기 원인설보다는 물 원인설이 더 맞겠다.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시네. 네. 이런 사람 원래 좋아해요, 제가.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치, 누구나 좋아하는데 내가 그럼 좀 특히 좋아하는 걸로 할게요.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입장을 바꾸고 존 스노우에 대한 이제 가장 강한 그 현장에서 뛰는 가장 강한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거든요. 훌륭한 사람이야. 네. 그래서 그쵸? 이 세 인물들이 각기 왜 특정한 패러다임을 지지했고 그게 방역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고 어느 정도 실패를 했고 그래서 특정한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 그렇죠. 네, 이런 걸 보는 어떤 하나의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생동감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 시대와도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그렇죠. 그런 과정을 보는 책으로서 이 책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집단 면역 주장해서 스웨덴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었죠. 예, 집단 면역과 우리나라 방식이 어떠한 그 수없이 많은 진단을 하는 이 방식, 선제적 대응, 이 방식에 관련돼서도 사실상 지금도 어찌 본다면은 우리나라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일반적인 방식이 되었지만은 우리나라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나라도 분명히 있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모두가 다 사실 최선을 다한 거야. 나이팅게일도 최선을 다했죠. 나이팅게일도 최선을 다했지만 당시에는 우리 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단지 그냥 요땐 맞고 요땐 틀렸을 뿐이다.
네. 이런 어떤 내용. 중요한 거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유연성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가 그 사회의 선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늘 오를 수도 없고 늘 틀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 사회가 옳음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유연한 사회적 시스템과 의사결정의 방식과 모델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 이 책에서 또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요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안 되는 나라는 이것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수용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랑 투게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다고 추천하고 싶은 책은 두 권인데요.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았지만 너무 잘 찾았다. 진심으로. 이제 점점점 방송에 녹아들고 있어. 방송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잖아. 그럼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책이 좋긴 한데 사실 저학년, 네. 특히 초등 읽기는 완전히 무리가 있는데 살아남은 여름 1854라는 책은 초등용 책입니다. 오, 좋네. 완전히 초등용 책이고 데보라 홉킨스라는 작가가 썼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썼어요. 이 책의 어떤 스릴러적인 요소를 살리면서도 정보 전달이 빠지지 않는 감염도시의 초등형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인공은 뱀장어라는 소년이라고 하는데 고아에다가 넝마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설정 자체도 이제 이 빅토리아 시대의 현황을 잘 반영하고 있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맥주 공장에 들어갔다가 당연히 스노 박사를 만나게 되고 스노 박사가 병에 걸린 사람들의 목록 정리, 약도를 이 친구에게 부탁하면서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책 마지막 부분에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날짜별 요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책을 읽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실제를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정놀이 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재밌겠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내용도 적절하고 시적절한 책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책은 찰스 디킨스 밤산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절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사야 되는 책. 네. 여기 써놨어? 절판 위험이라고. 네, 자 책을 내 책은 다 절판. 우리 출판사에 나온 책은 다 절판이에요. 이번에 나오는 책은 절판 안 돼야 되는데. 책 사고 싶은 책은 많은데 빨리 사야 되는 책들이 있어요. 이건 절판되면 다시 안 나온다. 그래요? 네, 그런 책들. 제가 볼 때 이 책은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은 게 찰스 디킨스의 소설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최근에도 막 엄청난 분량을 자랑하는 소설집들이 막 세트로 나오게 하는데 이 책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찰스 디킨스가 에세이 형식 약간 실제로 이 당시에 불면증에 걸려 있어서 밤에 런던을 돌아다니면서 쓴 단편들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과 에세이의 경계인데 제목을 보면 밤산책, 길을 읽다, 채덤 조선소, 와핑 노역소, 동쪽의 작은 별, 아마추어 순찰기, 막권 판매소, 죽음을 거래하다. 이렇게 제목만 봐도 당시의 어떤 영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책 감염도시와 같이 읽을 때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어서 두 권 다 추천하겠습니다. 이거 뭐 박수 한번 딱 살짝 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그래 내가 해줘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와중에 박수를 안 쳐주면 우리가 뭐 잘한 거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까봐 일단 박수는 한번 치고. 근데 난 박수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곰쌤은 네, 제가 가져온 이 책이랑 같이 읽으시면 좋을 책. 그러니까 제가 꼽았던 키워드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과 이어지는데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뭐 이 책도 그렇고 이 패러다임의 교체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 분과가 있죠. 과학사, 과학철학 혹은 뭐 과학기술사회학 이렇게 불리는 이런 학문들이 있는데 역시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도 그 분야의 아주 대표적인 고전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분야의 이른바 입문서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개설서나 입문서라고 불리는 책들을 이렇게 몇 권을 뒤져봤는데 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새로 생긴 분야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 학문적 기술들을 동원해서 읽어야 되는 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저는 이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가 진짜 보석 같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중적이죠. 예, 그런 어떤 과학 철학의 주요 쟁점이나 개념이나 혹은 이것들이 실제로 과학사를 연구하는 데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줘요. 음. 아주 쉬운 말투와 문체로. 음.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이 장하석이라고 하는 이 글 쓰는 사람이 뭐 자기 스스로도 이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갖고 있는 과학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연구 베이스가 화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흔히 뭐 패러다임 교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 천동설, 지동설,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 뭐 대체로 물리학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제 그거 역시 식상하다 이거죠. 천동설, 지동설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그래서 이분이 이 장하석이 주로 드는 예가 다 화학 얘기예요. 온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전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느냐 화학적으로 뭐 이런 거에 관한 패러다임 사례들을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패러다임 이야기하는 것과 좀 차별화를 시키려면은 아무래도 다른 책보다는 이 책을 보시면서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어우 좋은데 오늘. 오늘 좋아요. 오늘 좋아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잘 들으셨는지요? 자, 감염도시죠. 어느 출판사죠? 김영사입니다. 김영사. 네. 네, 출판사입니다. 이 4번에는 뭘 쓴 거예요? 곰쌤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내 입으로 차마 읽을 수가 없어. 쓰신 분이 읽어야지 뭐. 교육진담 수요 독서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책을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어? 예, 저기 한번 화면 보시고 다음에는 우리 쌤이 본인을 소개하는 네. 준비하세요. 예, 자 수요 독서 시간 시즌 2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